이 핏덩기를 단돈 단량에 넘기겠소. 단량이 없으면 쌀 한 가만이라도 줬소. 제발 누가 이 채수 옴 붙은 것을 좀 치워주시오. 마포나루 장터에 흙먼지가 자욱하게 피어오르는 한복판, 썩은 생선 냄새와 땀 냄새가 뒤섞인 악취 속에서 찢어질 듯한 사내의 고함이 터져 나왔다. 사람들은 마치 전염병 환자를 본 듯 코를 싸쥐며 뒷걸음질 쳤고, 그들이 만든 원형의 공터 한가운데에는 때국물이 줄줄 흐르는 낡은 포대기 뭉치가 흙바닥에 내동댕이 쳐져 있었다. 그 뭉치 안에서는 살아있는 생명체라고는 믿기 힘들 정도로 가늘고 희미한 신음만이 새어나오고 있었는데, 그것은 울음이라기보다는 꺼져가는 촛불이 마지막으로 내뱉는 매캐한 연기처럼 위태롭기 짝이 없었다. 사내는 도박판에서 며칠 밤을 사운 듯 눈이 퀭하고 입게는 허연 거품이 말라붙어 있었으며, 발길질하듯 포대기를 가리키며 연신 욕설을 퍼붓고 있었다. 구경꾼들 사이에서는 혀를 차는 소리와 비웃음이 웅성거림으로 번져나갔다. 저놈 저거, 노름에 미쳐서 제 자식인지 주워온 자식인지도 모를 핏덩기를 팔아먹으려 하는구먼. 누군가가 침을 퇴뱉으며 중얼거렸지만 선뜻 그 더러운 포대기에 손을 대려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늦가을의 차가운 강바람이 장터의 깃발을 요란하게 흔들 때마다 포대기 속의 아이는 짐승 새끼처럼 몸을 움츠렸고, 보랏빛으로 변해가는 아이의 입술은 이미 저승 문턱을 반쯤 넘은 듯 했다. 사내는 초조한 듯 덜덜 떨리는 손으로 품 안의 빈 엽전 주머니를 만지작거렸고, 핏발 선 눈으로 주위를 둘러보며 누구 없소, 정녕 이놈을 거둘 사람이 없단 말이오. 에이, 빌어먹을, 그럼 그냥 강물에 던져버리고 말 테다 라며 포대기를 집어들어 올리는 신용을 했다. 그 순간 군중의 틈을 비집고 한 여인이 비틀거리듯 앞으로 걸어 나왔다. 그녀는 마포나루에서 허드레실과 삭바느질로 근근히 입에 풀칠하며 살아가는 과부 심씨였다. 허름한 무명 치마 저고리는 곳곳이 기워져 있었으나 정갈했고, 세월의 풍패 깊게 패인 주름 사이로는 묘한 결기가 서려 있었다. 심씨는 사내가 들어 올린 포대기 속 아이와 눈이 마주친 순간 심장이 쇠망치로 얻어맞은 듯 쿵 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아이의 눈동자는 탁하고 초점이 없었으나 그 깊은 어둠 속에서 알 수 없는 처연함이 그녀의 폐부를 찌르고 들어와 단전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모성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깨웠다. 그것은 십수년 전 역병으로 잃어버린 자신의 아이가 마지막으로 보냈던 눈빛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기에 심씨는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키며 떨리는 목소리로 외치고 말았다. 네, 내가 사겠소. 장터의 소음이 일순간 멈추고 수십 쌍의 눈동자가 심씨에게로 쏠렸다. 사내는 쥐고 있던 포대기를 멈칫하며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뭐라 이 늙은 과부가 노망이 났나 단량은 있소. 당장 먹을 끼니도 없어 보이는 주제에 사내의 비아냥거림에 구경꾼들이 낄낄거렸다. 그러나 심씨는 주먹을 꽉 쥐었다. 그녀의 품속 깊은 곳에는 평생 남의 집 빨래를 해주고 굳은 일을 도맡아 하며 먹고 싶은 것 참고 입고 싶은 것 참아가며 한 푼 두 푼 모아온 전 재산이 들어있는 묵직한 주머니가 있었다. 그것은 그녀의 피와 땀, 그리고 고단했던 인생 그 자체였다. 심씨는 입술을 깨물어 피맛을 느끼며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듯 단호하게 말했다. 백냥, 백냥을 주겠소. 그러니 그 아이 나에게 주시오. 뭐라 백냥. 사내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고 구경꾼들은 경악에 찬 탄성을 내질렀다.
백냥이라면 황소 몇 마리를 사고도 남을 거금이자 기와집 한 채를 살 수도 있는 엄청난 액수였다. 다 죽어가는 병든 핏덩이 하나에 그 거금을 내놓겠다니 모두가 심씨가 미쳤다고 생각했다. 심씨 자신조차도 찰나의 순간 후회가 밀물처럼 밀려왔으나 아이의 창백한 얼굴을 다시 보는 순간 그 후회는 연기처럼 흩어졌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품속에서 꼬깃꼬깃한 엽전 꾸러미와 은가락지 등이 담긴 주머니를 꺼내 사내의 발치에 던졌다. 묵직한 소리가 흙바닥을 울렸다. 사내는 홀린 듯 주머니를 낚아채 안을 확인하더니 횡재라도 했다는 듯이 괴성을 지르며 아이가 담긴 포대기를 짐짝처럼 심씨의 품에 안겨주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박판 쪽으로 내달렸다. 심씨는 억센 사내의 손길에 밀려 휘청거렸지만 본능적으로 포대기를 가슴에 꼭 끌어안았다. 아이는 놀라울 정도로 가벼웠고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주변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귓게 윙윙거리는 벌떼 소리처럼 들려왔다. 미쳤어, 미쳤어. 귀신에 홀려도 단단히 홀렸지. 평생 모은 돈을 저런 송장 같은 것에 쓰다니. 쯧쯧. 그들의 손가락질과 조소 어린 시선을 뒤로 한 채 심씨는 도망치듯 장터를 빠져나왔다. 다리가 후들거리고 숨이 턱 끝까지 차올랐지만 품 안에 안긴 작은 생명의 미약한 심장 박동이 그녀의 가슴을 통해 전해져 올 때마다 그녀는 이를 악물고 발걸음을 재촉했다. 차가운 바람이 그녀의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때렸고 하늘은 금방이라도 눈이 쏟아질 듯 잿빛으로 흐려져 있었다. 허물어져 가는 초가집에 도착한 심씨는 방문을 걸어 잠그고 윗목에 아이를 뉘었다. 방 안은 냉골이었기에 급히 아궁이에 불을 지폈다. 희미한 호롱불 아래서 본 아이의 몰골은 참혹하기 그지없었다. 때국물에 절어 딱딱하게 굳은 배냇 저고리, 영양실조로 부풀어 오른 배, 앙상하게 드러난 갈비뼈는 보는 이의 가슴을 칼로 저미는 듯했다. 심씨는 부엌에서 미음을 끓여 숟가락으로 아이의 입에 흘려 넣었으나 아이는 삼킬 힘조차 없어 대부분을 토해냈다. 아가, 제발, 제발 살아다오. 내 전 재산을 너와 바꾸지 않았느냐. 네가 죽으면 나도 죽는다. 심씨는 아이의 차가운 손을 잡고 눈물을 뚝뚝 흘렸다. 그녀의 눈물방울이 아이의 볼에 떨어지자 기적처럼 아이가 얕은 숨을 내쉬며 눈꺼풀을 파르르 떨었다. 한밤중이 되자 아이는 고열에 시달리며 끙끙 앓기 시작했다. 심씨는 밤새도록 물수건으로 아이의 몸을 닦아내며 간호했다. 그러다 아이가 입고 있던 냄새나는 포대기와 베넷 저고리를 벗겨내고 깨끗한 천으로 갈아입히려는 찰나 그녀의 손끝에 무언가 이물감이 느껴졌다. 넝마 조각이나 다름없는 더러운 베넷 저고리의 등판 쪽 안감이 유독 두툼하고 묵직했던 것이다. 처음에는 솜을 덧대어 놓은 것인가 싶었지만 만져지는 감촉은 솜의 부드러움이 아니라 딱딱하고 차가운 고체의 느낌이었다. 심씨는 호롱불을 가까이 끌어당겨 베넷 저고리의 솔기를 조심스럽게 뜯어보았다. 실밥이 툭툭 끊어지는 소리가 고요한 방 안을 울렸다. 뜯어진 천 사이로 모습을 드러낸 것은 낡은 무명천에 겹겹이 쌓인 물건이었다. 심씨가 떨리는 손으로 그 천을 벗겨내자 어둑한 방 안에 영롱한 비취색 빛이 감돌았다. 그것은 반으로 쪼개진 옥파의 유파이였다. 옥파에는 정교하게 조각된 용의 문양이 새겨져 있었는데 비록 반쪽뿐이었으나 그 만듦새가 예사롭지 않아 일개 서민이 지닐 수 있는 물건이 아님을 단번에 알 수 있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옥파에와 함께 나온
붉은 인주가 핏빛처럼 선명하게 찍힌 작은 비단 조각이었다. 비단에는 떨리는 필체로 급하게 써내려간 글귀가 적혀 있었다. 심 씨는 까막 눈이었기에 글을 읽을 수는 없었으나 그 글씨에서 뿜어져 나오는 절박함과 원한 서린 기운에 등골이 서늘해짐을 느꼈다. 이것이 도대체 무엇이란 말이냐? 심 씨는 옥파애와 비단 조각을 손에 쥔 채 만견자실하게 아이를 내려다 보았다. 백냥이라는 거금을 주고 데려온 이 아이는 단순히 버려진 핏덩이가 아니었다. 이 아이의 등 뒤에는 거대한 폭풍우와도 같은 비밀이 도사리고 있음이 분명했다. 밖에서는 흉흉한 겨울 바람이 문풍지를 거칠게 흔들어대며 마치 누군가가 문을 두드리는 듯한 소리를 내었고, 심 씨는 본능적으로 옥파애와 비단 조각을 다시 낡은 천에 감싸 장롱 깊숙한 곳, 아무도 찾을 수 없는 쌀독 밑바닥에 숨겼다. 아이는 여전히 고열에 시달리며 앓는 소리를 내고 있었고, 심 씨는 두려움과 연민이 뒤섞인 눈빛으로 아이를 끌어안았다. 그녀의 선택이 불러올 파란만장한 운명의 수레바퀴가 이제 막 구르기 시작한 밤이었다. 매서운 동장준 이 기세를 부리는 엄동설한이었다. 문틈으로 황소바람이 들이치고 낡은 소미불은 무색하게도 냉기가 방바닥을 잠식해 들어왔다. 심씨의 곳간은 텅 비어 쥐새끼 한 마리 지나가지 않은 지 오래였고, 쌀독을 팍팍 긁어도 나오는 것은 희뿌연 쌀겨 가루뿐이었다. 평생을 안 먹고 안 입으며 모았던 피 같은 돈 100냥이 하룻밤 사이에 허공으로 흩어진 대가는 혹독했다. 당장 끼니를 때울 보리쌀 한 줌조차 아쉬운 처지가 되었으나 심 씨의 품 안에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따스한 온기가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헐어진 저고리를 벗어 아이를 겹겹이 감싸 안고는 언손을 호호 불어가며 식은 아궁이에 마른 솔가지를 밀어 넣었다. 연기가 매캐하게 피어올라 눈물을 쏙 빼놓았지만 아이의 색색거리는 숨소리 하나가 그녀에게는 유일한 위안이자 살아갈 이유가 되었다. 복덩거리야, 우리 복덩어리, 이 애미가 굶더라도 너만은 살려낼 것이다. 심 씨는 아이의 이름을 복동후통이라 지었다. 굴러들어온 복덩이라는 뜻이었으나 마을 사람들의 생각은 정반대였다. 아이를 데려온 다음 날부터 심 씨의 집 대문 앞에는 소금과 팥이 뿌려져 있었다. 잡귀를 쫓고 부정을 막기 위함이라지만 그것은 명백히 심 씨와 복동을 향한 저주나 다름없었다. 심 씨가 젖동냥이라도 하러 마을 어귀로 나갈라치면 안악들은 마치 병균이라도 옮을까 두려워하며 황급히 대문을 걸어 잠그거나 아이들의 눈을 가리고 돌아섰다. 저기 최진사 댁 며느님 아니신가? 내 품삯은 나중에 갚을 터이니 남는 젖이 있으면 이 아이에게 한 모금만. 심씨가 굽신거리며 사정했으나 돌아오는 것은 싸늘한 냉대와 멸시뿐이었다. 최진사 댁 며느리는 눈꼬리를 치켜 올리며 쏘아 붙였다. 엄마, 망측해라. 어디서 근본도 모르는 업둥이를 데려와서 남의 귀한 자손 입에 댈 젖을 달라고 하시오. 그 아이. 눈빛이 퀭한 것이 딱 귀신 들린 상이요. 재수 없으니 당장 내 집 앞에서 꺼지시오. 그 말에 심씨는 가슴이 미어지는 듯했으나 품 안에서 배고픔에 지쳐 칭걸거리는 복동을 생각하며 무릎을 꿇고 빌었다. 제발 부탁입니다. 아이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사람 목숨 하나 살리는 셈치고. 그러나 대문은 쾅 하고 닫혔고 심씨는 닫힌 문 앞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려야 했다. 결국 심씨는 젖동량을 포기하고 꽁꽁 언 가을가로 나가 얼음을 깨고 흐르는 물에 쌀을 불려 미음을 쑤었다. 쌀알이 귀해 멀건 숭늉이나 다름없었지만
그녀는 그것을 씹고 또 씹어 걸쭉하게 만든 뒤 자신의 천으로 데워 아이의 입에 넣어 주었다. 밤이면 살을 내는 추위를 막기 위해 치마를 벗어 창문을 막고 자신은 속속꽃 바람으로 아이를 껴안아 천을 나누었다. 심씨의 몸은 하루가 다르게 말라가고 손발은 동상으로 짓물러 터졌으나 기이하게도 죽어가던 복동의 얼굴에는 서서히 화색이 돌기 시작했다. 움푹 패였던 볼에 살이 오르고 탁했던 눈동자는 밤하늘의 별처럼 초롱초롱하게 빛나기 시작했다. 그것은 의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오로지 어미의 피와 살을 깎아 만든 기적이었다. 심 씨는 남의 집 빨래며 바느질이며 닥치는 대로 일감을 받아왔다. 미친 과부가 송장을 키운다는 손가락질을 받으면서도 그녀는 악착같이 일했다. 얼음장 같은 가을물에 손을 담그고 빨래를 할 때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찢어지는 고통이 밀려왔지만 집에서 기다리는 복동의 웃음소리를 떠올리면 고통마저 달콤하게 느껴졌다. 어느 날 밤 고열에 시달리던 복동이 처음으로 엄마 하고 입을 떼었을 때 심씨는 빨래터에서 돌아와 퉁퉁 부은 손으로 아이를 끌어안고 목 놓아 울었다.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이 잃어버린 백냥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아니 세상의 모든 금은 보화를 준다 해도 이 순간과는 바꿀 수 없음을 뼈저리게 느꼈다. 그러나 평화는 살얼음판처럼 위태로웠다. 복동을 팔아넘겼던 그 산에 장터의 남봉꾼 개똥이는 백냥이라는 거금을 손에 쥐고도 그 버릇을 개 못 주었다. 그는 투전판을 전전하며 술과 여자, 도박으로 흥청망청 돈을 뿌려대더니 불과 보름 만에 그 많던 돈을 몽땅 날리고 말았다. 빈털터리가 된 개똥이는 퀭한 눈으로 거리를 배회하다가 문득 심씨를 떠올렸다. 그 늙은 과부가 덜컥 백냥을 내놓았지. 그렇다면 그 집에 숨겨둔 돈이 더 있지 않을까? 아니면 그 핏덩이가 뭔가 대단한 물건이라도 된단 말인가? 탐욕과 의심이 독사처럼 그의 머릿속을 파고들었다. 음산한 기운이 감도는 그날 밤, 심씨는 여느 때처럼 복동을 재우고 희미한 호롱불 아래서 삭바느질을 하고 있었다. 밖에서는 늑대 바람이 울부짖고 나뭇가지가 창호지를 긁어대어 새우산하기 그지없었다. 그때 사리문 밖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바람소리와는 다른 누군가 눈을 밟는 둔탁한 소리였다. 심씨는 바느질하던 손을 멈추고 숨을 죽였다. 심장이 쿵쿵거리며 귓가에서 북소리를 내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방문에 난 작은 구멍으로 밖을 내다보았다. 달빛이 구름에 가려 어두웠지만 무너져가는 담벼락 너머로 웬 검은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것이 보였다. 그림자는 집 주위를 맴돌며 틈을 엿보는 듯했다. 개똥이었다. 그는 술에 취해 비틀거리면서도 뱀 같은 눈으로 심씨의 방을 주시하고 있었다. 그는 담벼락에 귀를 대고 방 안의 동정을 살폈다. 흐흐, 아직 살아있단 말이지. 그 송장 같은 놈이. 개똥이는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품 안에서 녹슨 단도 두안다오를 만지작거렸다. 당장이라도 들이닥쳐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으나 그는 교활한 자였다. 심씨가 아이를 지키기 위해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는 생각과 혹시라도 그 아이가 정말로 귀한 핏줄이라면 섣불리 건드렸다가는 사달이 날 수도 있다는 계산이 머릿속을 스쳤다. 그는 침을 퇴 뱉으며 중얼거렸다. 두고 보자. 내년이 감춘 것이 무엇인지 내 반드시 알아내서 뼈까지 발라 먹을 테니. 개똥이는 집 주변을 몇 바퀴 더 돌다가 인기척을 느낀 동네 개들이 짖어대자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심씨는 그가 사라진 후에도 한참 동안이나 공포에 질려 움직일 수 없었다.
그녀는 잠든 복동을 와락 끌어안았다. 아이의 규칙적인 숨소리가 그녀의 떨리는 가슴에 닿았다.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오늘 밤의 방문자가 그저 스쳐 지나가는 바람이 아니라는 것을. 굶주림과 멸시보다 더 무서운 피냄새를 맡은 짐승의 그림자가 자신들의 목을 조여오고 있음을 뼈저리게 느꼈다. 심 씨는 장롱 깊숙이 숨겨둔 옥파애와 혈서를 떠올렸다. 그것이 복동을 지켜줄 부적인지 아니면 파멸로 이끌 재앙의 씨앗인지 알 수 없었으나 그녀는 결심했다. 내 목숨이 붙어 있는 한 저 짐승 같은 자들의 손에 이 아이를 넘기지는 않으리라. 날이 밝자 심씨는 더욱 표독스럽고 억척스러운 모습으로 변해 있었다. 그녀는 집 주위에 허술한 울타리를 가시덤불로 보강하고 밤이면 문고리에 숟가락을 꽂아 잠그는 것도 모자라 무거운 맷돌로 문을 막았다. 마을 사람들의 비웃음은 여전했지만 심씨의 귀에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그녀의 눈에는 오직 복동의 성장만이 보일 뿐이었다. 복동은 심씨의 헌신적인 사랑을 먹고 무럭무럭 자라났다. 비록 옷은 남루하고 먹는 것은 거칠었으나 아이의 기품은 날이 갈수록 빛을 발했다. 3살이 되자 천자문을 떼는 신용을 했고 5살이 되자 동네 훈장님이 지나가는 말로 읊조린 시구를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외워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그러나 그 총명함이 드러날수록 어둠 속에서 그들을 지켜보는 개똥이의 눈빛 또한 더욱 번들거리고 있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어느덧 7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마포나루의 풍경도 변하고 사람들의 얼굴에도 주름이 늘었지만 개똥이의 집요한 탐욕만은 변하지 않았다. 그는 끈질기게 심씨 모자의 주위를 맴돌며 기회를 엿보고 있었고 마침내 도박빚에 몰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게 되자 끔찍한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로 마음먹었다. 복동이 7살이 되던 해 칠흑같이 어두운 금은 밤이었다. 세월의 덧없음이 흐르는 강물과 같다더니 눈 깜짝할 사이에 7해라는 시간이 마포나루의 흙먼지 위를 휩쓸고 지나갔다. 그동안 심씨의 검은 머리에는 하얀 서리가 내려앉았고 고운 자태를 자랑하던 손마디는 거북이 등껍질처럼 딱딱하고 거칠어졌다. 허나 그녀의 등은 굽지 않았으니 이는 오로지 그녀가 목숨보다 귀히 여기는 아들, 복동이가 곁에 있었기 때문이었다. 7살이 된 복동은 그야말로 진흙 속에서 피어난 연꽃과도 같았다. 넝마 같은 옷을 걸치고 있어도 그 기품은 감출 수 없었고 숯검정 칠을 한 듯 짙은 눈썹 아래 자리 잡은 눈동자는 천리 밖을 꿰뚫어 볼 듯 총기총치가 넘쳐 흘렀다. 어느 늦가을 오후 서당 근처에도 가본 적 없는 복동이 쭈그리고 앉아 흙바닥에 나뭇가지로 무언가를 쓰고 있었다. 심씨가 빨래터에서 돌아오다 그 모습을 보고 다가갔다. 아가, 거기서 무엇을 하느냐? 심씨의 물음에 복동은 환하게 웃으며 바닥을 가리켰다. 그곳에는 심씨가 까막눈이라 읽을 수는 없으나 지나가던 선비들이 쓴다는 그 난해한 문자, 왠지들이 질서정연하게 늘어선 것이 아닌가. 어머니, 저기 담벼락 너머 훈장님께서 읊으시는 소리가 들려 적어보았습니다. 인심렌 신은 조석변 서시변이요. 산색 샨세은 고금동 구진통이라. 사람의 마음은 아침 저녁으로 변하나 산천의 빛깔은 예나 지금이나 같다는 뜻이라 하옵니다. 심씨는 등골이 오싹해짐을 느꼈다. 서당계 3년이면 풍월을 읊는다지만 담 너머 들려오는 소리만 듣고 그를 깨치고 뜻까지 통달하다니 이는 신동 쉔통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기쁨보다는 두려움이 앞섰다.
미천한 신분의 자식이 지나치게 똑똑하면 오히려 화를 부르는 법. 심 씨는 황급히 발로 흙바닥에 글씨를 지워버렸다. 아가, 이런 것은 함부로 쓰는 게 아니다. 남들이 볼까 무섭구나. 복동은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으나 어머니의 파리한 안색을 보고는 고개를 끄덕이며 나뭇가지를 내려놓았다. 심 씨는 아들의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오면서도 내내 가슴이 두방망이질 쳤다. 내 새끼가 범상치 않다는 것은 진작 알았으나 이 아이의 그릇은 자신이 품기에는 너무나도 크고 위험해 보였기 때문이다. 그날 밤 심 씨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다. 윗목에서 곤히 잠든 복동의 얼굴 위로 달빛이 내려앉아 마치 귀공자 구이 공지의 자태를 비추는 듯했다. 심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호롱불 심지를 돋우고 떨리는 손으로 장롱 깊숙한 곳 쌀독 밑바닥을 더듬었다. 7년 전 아이를 데려오던 그 밤 이후 단 한 번도 꺼내보지 않았던, 아니 꺼내보기가 두려워 애써 외면했던 그 낡은 보따리였다. 묵직한 이물감이 손끝에 닿자 심 씨의 심장은 걷잡을 수 없이 요동쳤다. 그녀는 도둑 고양이처럼 주위를 살피며 보따리를 꺼내 방바닥에 펼쳤다. 쾌쾌한 먼지 냄새와 함께 7년 전의 그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비파랜 베넷저고리, 그리고 그 안에 숨겨져 있던 옥파애와 혈서. 심 씨는 옥패를 집어들어 불빛에 비추어 보았다. 반으로 쪼개진 단면은 날카로웠으나 옥 자체에서 뿜어져 나오는 푸른빛은 여전히 영롱하고 서늘했다. 조각된 용의 비늘 하나하나가 살아서 꿈틀거리는 듯 정교하기 이를 데 없었다. 아무리 무지렁이 백성이라도 용롱이 무엇을 상징하는지는 알았다. 그것은 왕실 혹은 그에 준하는 권력을 가진 자들만이 지닐 수 있는 문양이었다. 심 씨의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다. 설마 왕족의 핏줄이란 말인가? 아니면 역적으로 몰려 멸문당한 고관대작의 자손. 이어 그녀는 붉은 인주가 검붉게 변해버린 비단 조각을 조심스럽게 펼쳤다. 그를 모르는 심씨였으나 7년 전과는 달리 이제는 복동 덕분에 어깨 너머로 몇몇 글자를 눈에 익힌 터였다. 그녀의 눈이 찢어질 듯 쓰여진 글귀 위를 더듬었다. 원유엔, 원통할 원, 혈시에, 피혈, 그리고 마지막에 찍힌 낙관 루오쿠안은 글자가 아닌 문양이었는데 놀랍게도 옥파에에 새겨진 용의 문양과 정확히 일치하는 형태였다. 순간 심씨의 머릿속에 7년 전 장터에서 떠돌던 흉흉한 소문 하나가 번개처럼 스치고 지나갔다. 들었나 영의정 대감 대기 역모에 휘말려 삼족이 멸문지화를 당했다네. 갓 태어난 손자까지 모조리 참형에 처해졌다는데 시신 하나가 사라졌다는 소문이 있어. 그때는 그저 남의 일이라 여기며 흘려들었던 소문이었다. 그러나 지금 그 사라졌다던 핏덩이가 바로 내 눈앞에 누워있는 복동이라면 심씨는 입을 틀어막았다. 비명조차 나오지 않는 공포가 온몸을 휘감았다. 백냥, 그래. 그 사내는 이 아이가 보통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혹은 이 아이를 처리하면 큰 돈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그토록 비싼 값을 불렀던 것이 아닐까. 아니면 누군가에게 이 아이를 훔쳐내어 도망치다가 감당이 안 되어 장터에 버리듯 팔아넘긴 것일까. 어느 쪽이든 이 아이의 존재 자체가 살아있는 시한폭탄이나 다름없었다. 관에 알려지면 복동은 물론이요, 그를 숨겨준 자신까지 능지처참을 면치 못할 대역죄였다. 심씨는 당장이라도 이 물건들을 아궁이에 던져 태워버리고 싶었다. 증거를 없애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산다. 그녀는
옥파에와 혈서를 움켜쥐고 부엌으로 기어갔다. 아궁이 속에는 아직 꺼지지 않은 숯불이 붉은 눈을 번뜩이며 살아 있었다. 손을 뻗어 혈서를 불길 속으로 던지려는 찰나 잠결에 뒤척이던 복동이 잠꼬대처럼 중얼거렸다. 어머니, 춥습니다. 그 목소리가 심씨의 동작을 멈추게 했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아이를 바라보았다. 저 아이에게 무슨 죄가 있단 말인가? 부모의 얼굴도 모르고 자신의 이름조차 모른 채 짐승처럼 버려졌던 아이였다. 이 물건들은 복동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유일한 증거이자 억울하게 죽어간 그의 부모가 남긴 마지막 유산일 터였다. 이것을 태운다면 복동은 평생 근본 없는 천민으로 죄인의 자식이라는 멍에조차 벗지 못한 채 살아가야 할 것이다. 아니다. 그럴 수는 없다. 심씨는 털썩 주저앉았다. 그녀는 혈서를 다시 가슴에 품고 오열했다. 소리내어 울 수도 없는 처지가 원통하여 가슴을 치고 또 쳤다. 천지신명님, 어찌하여 이다지도 가혹한 운명을 주시나이까? 이 아이를 살린 것이 죄입니까? 아니면 이 아이를 만난 것이 천륜입니까? 눈물이 말라붙은 볼 위로 그 흐름이 묻어났다. 심씨는 결심했다. 이 비밀은 내가 무덤까지 가지고 가리라. 언젠가 복동이 장성하여 스스로의 힘으로 세상을 마주할 수 있을 때, 그때가 되면 진실을 말해주리라. 그녀는 다시 물건들을 꽁꽁 싸매어 이번에는 쌀독이 아닌 방바닥 구들장 하나를 드러내고 그 밑 깊은 흙 속에 파묻었다. 그리고 흙을 다지고 구들장을 덮은 뒤 그 위에 낡은 자리를 깔아 감쪽같이 숨겼다. 그러나 비밀은 쥐도 새도 모르게 샌다고 했던가. 다음 날부터 심씨의 집 주위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복동에 대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한 것이다. 심씨네 업둥이가 글쎄 훈장님도 못 읽는 글을 술술 읽는다더군. 생긴 것도 훤칠한 것이 꼭 양반댁 자제 같지 뭐야. 혹시 씨도 둑질이라도 한 게 아닌가. 쑥덕거림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갔고 마침내 그 소문은 장터 뒷골목의 투전판에서 뒹굴던 개똥이의 귀에도 들어갔다. 뭐라고 그 핏덩이 놈이 살아서 글까지 읽는다고. 개똥이는 막걸리 사발을 내려놓으며 눈을 번뜩였다. 7년 전 백냥을 챙기고도 도박으로 탕진한 뒤 폐인처럼 살아가던 그였다. 그는 항상 찜찜했다. 그때 그 과부가 덥석 백냥을 내놓은 것도 그렇고 자신이 훔쳐나왔던 그 핏덩이의 베네처 고리 속에 무언가 감나가는 것이 있었던 것 같은 몽롱한 기억이 늘 그를 괴롭혔다. 당시에는 경황이 없어 확인도 못하고 넘겼지만 아이가 살아있고 심지어 비범하다는 소문은 그의 탐욕에 기름을 부었다. 분명하다. 그 과부년이 뭔가 숨기고 있어. 그 아이는 그냥 버려진 놈이 아니야. 대가 집 자손이 틀림없어. 역적의 자식이든 뭐든 신고만 하면 포상금이 얼마냐. 개똥이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의 눈에는 다시금 광기가 서렸다. 이번에는 단순히 돈을 뜯어내는 정도가 아니었다. 만약 그 아이가 진짜 역적의 핏줄이라면 관에 고변하여 공을 세우고 한미천 단단히 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그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심씨의 집을 향해 어슬렁어슬렁 걸어갔다. 해는 서산으로 넘어가고 붉은 노을이 마을을 피처럼 물들이고 있었다. 심씨는 마당에서 복동의 머리를 빗겨주고 있었다. 그 평화로운 풍경을 담 너머로 훔쳐보는 개똥이의 입가에 비열한 미소가 번졌다. 흐흐, 잘 키워놨구나. 아주 잘 키워놨어. 내 몫을 톡톡히 하겠어. 그 시각 심씨는 까닭 모를 불안감에 자꾸만 뒤를 돌아보았다. 까마귀 떼가 지붕 위를 맴돌며 흉하게 울어댔다.
복동이 어미의 손을 잡으며 물었다. 어머니, 손이 왜 이리 차갑습니까? 어디 편찮으십니까? 심씨는 아이의 따뜻한 손을 꽉 잡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복동아, 그냥 날이 차서 그렇단다. 그러나 그녀의 가슴 속에서는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다. 구들장 밑에 묻어둔 옥패가 마치 뜨거운 불덩이처럼 방바닥을 달구는 것만 같았다. 며칠 뒤 마을에 낯선 포졸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의 앞장에는 의기양양한 표정의 개똥이가 서 있었다. 그는 심씨의 집 대문을 발길질로 걷어차며 소리쳤다. 이리 오너라 역적의 씨를 숨겨 키운 대역 죄인 심씨는 당장 나와 오라를 받아라. 쩌렁쩌렁한 고함 소리에 심씨는 밥상을 엎을 뻔했다. 복동은 겁에 질린 눈으로 어머니를 쳐다보았다. 심씨는 올 것이 왔음을 직감했다. 그녀는 복동을 등 뒤로 숨기며 방문을 열고 나갔다. 마당에는 서슬 퍼런 창을 든 포졸들이 집을 애워싸고 있었고 그 뒤로 마을 사람들이 겁에 질려 웅성거리고 있었다. 개똥이는 심씨를 보자마자 손가락질을 해대며 관군에게 고했다. 나으리 전현입니다. 전현이 7년 전 제가 주워온 역적의 자식을 거금 100냥을 주고 사들여 몰래 키웠습니다. 저놈 생긴 꼬락서니를 보십시오. 천한 것들 틈에서 나올 얼굴이 아닙니다. 포졸 대장이 험악한 표정으로 심씨에게 다가왔다. 내 인연, 사실이냐 역적의 자손인 줄 알고도 숨겨 키운 것이냐. 심씨는 엎드려 머리를 조아렸다. 아니옵니다. 나으리 억울하옵니다. 이 아이는 그저 길에 버려진 아이를 불쌍히 여겨 거두었을 뿐 네 집 자손인지 어찌 알겠습니까? 그녀는 필사적으로 부인했다. 그러나 대장은 코웃음을 치며 명령했다. 닥쳐라. 내년에 집구석을 샅샅이 뒤지면 증거가 나오겠지. 여봐라. 방 안을 낱낱이 뒤져라. 구들장까지 뜯어내서라도 찾아내라. 심씨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다. 포졸들이 신발을 신은 채 방으로 난입하여 세간사리를 부수기 시작했다. 복동은 울부짖으며 포졸들의 다리에 매달렸으나 그들은 가차 없이 아이를 걷어찼다. 어머니 어머니, 복동의 비명소리가 마포나루의 하늘을 찢어 놓을 듯 울려 퍼졌다. 찾았습니다. 여기 구들장 밑에 무언가 있습니다. 포졸 하나가 쇠지렛대로 안방의 구들장을 으스러뜨리며 소리쳤다. 흙먼지가 자욱한 방 안, 드러난 흙구덩이 속에서 낡은 자리에 꽁꽁 쌓인 보따리가 모습을 드러냈다. 심씨는 그 자리에 혼절하듯 주저앉았고 개똥이는 짐승처럼 달려들어 보따리를 낚아챘다. 보십시오. 이것 보십시오. 내 말이 맞지 않습니까? 인연이 역적의 물건을 숨겨두고 있었습니다. 개똥이가 보따리를 풀어 헤치자 반쪽짜리 옥파에 서늘한 푸른빛과 붉은 혈서가 포졸들의 횃불 아래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7년간 어둠 속에 묻혀있던 비극의 증거가 마침내 세상의 빛을 보는 순간이었다. 심씨와 복동은 죄인 호송용 수레인 함거 젠채도 없이 밧줄에 굴비 엮이듯 묶여 관아로 끌려갔다. 차가운 돌멩이가 맨발에 채이고 사람들의 비난과 욕설이 돌팔매처럼 날아들었다. 전현이 역적을 키웠대. 겉으로는 착한 척하더니 속은 흉물이었구먼. 복동은 두려움에 떨면서도 포승줄에 묶인 어머니의 손을 자신의 작은 몸으로 가리려 애썼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글을 읽는 척해서, 제가 똑똑한 척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이의 울먹임에 심씨는 피가 나도록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아가, 네 잘못이 아니다. 다 이 애미가 부족한 탓이다. 관아의 형틀 마당에는 서슬 퍼런 살기가 감돌았다.
사또는 대청마루 높은 의자에 거만하게 앉아 죄인들을 내려다 보았고 형방과 나졸들은 곤장을 치켜들고 명령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개똥이는 증인석에 앉아 비열한 웃음을 흘리며 사또의 눈치를 살폈다. 내 인연 심씨라고 하였느냐. 사또의 호령이 천둥처럼 떨어졌다. 네가 감히 대역죄인의 씨를 거두어 기르고 그 증거물까지 은닉하였으니 이는 능지처참을 당해도 싼 중죄다 이실직고 하거라. 누구의 사주를 받았느냐. 그 아이의 아비가 누구냐. 심씨는 이마가 깨지도록 바닥에 머리를 찌으며 읍소했다. 사또 나으리 억울하옵니다. 소인은 그저 7년 전 장터에서 다 죽어가는 아이를 불쌍히 여겨 거두었을 뿐입니다. 핏줄이 누구인지 부모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옵니다. 저 옥파에와 혈서도 아이의 베네처고리에 들어있던 것을 차마 버리지 못해 보관만 했을 뿐 영모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사옵니다. 헤요 전현이 주둥기를 함부로 놀리는구나. 개똥이가 끼어들었다. 나으리 전현이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7년 전 제가 저 아이를 관에 신고하려 하자 전현이 백냥이라는 거금을 주며 입막음을 시도했습니다. 백냥이 뉘집게 이름입니까? 땡전 한 푼 없는 과부가 무슨 수로 백냥을 냅니까? 분명 역적의 잔당들에게 받은 공작금이 틀림없습니다. 개똥이의 교묘한 거짓말에 구경하던 백성들이 웅성거렸다. 사또는 고개를 끄덕이며 탁자를 내리쳤다. 그 말이 일리가 있구나. 여봐라. 전현이 바른 대로 불 때까지 주리를 틀어라. 나졸들이 달려들어 심씨의 다리 사이에 몽둥이를 끼우고 비틀기 시작했다. 아, 심씨의 처절한 비명이 관아의 담장을 넘어 마포나루까지 울려 퍼졌다. 뼈가 으스러지는 고통 속에서도 그녀는 복동이 있는 쪽을 바라보며 외쳤다. 아이는 죄가 없습니다. 제발 아이만은. 그 모습을 지켜보던 복동이 형틀 앞으로 뛰쳐나가 무릎을 꿇었다. 7살 아이의 행동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결연했다. 사또 나으리 멈추어 주십시오. 어머니는 죄가 없습니다. 저를 죽이시고 어머니를 놓아 주십시오. 7년간 저를 먹이고 입히신 분입니다. 역적의 자식이라 해도 기른 정은 죄가 되지 않는다고 배웠습니다. 아이의 낭낭한 목소리에 형집행을 하던 나졸들의 손이 잠시 멈칫했다. 사또조차 어린아이의 기계에 놀란 듯 눈을 가늘게 떴다. 그러나 사또는 자신의 영달을 위해 이 사건을 빨리 영모 사건으로 매듭지어 조정에 보고하고 싶어 했다. 건방진 놈 어린 놈이 요설나오 쉐로 관아를 능멸하려 드느냐. 증거가 명백하다. 사또는 압수된 옥파에와 혈서를 들어 보였다. 이 용문양은 왕실의 종친이나 정승 반열이 아니면 가질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이 혈서, 원통하다는 이 글귀는 조정에 대한 반역의 뜻이 분명하다. 더 볼 것도 없다. 두 연놈을 당장 옥에 가두고 내일 날이 밝는 대로 참형에 처하겠다. 사형 선고가 내려졌다. 심씨는 정신을 잃고 쓰러졌고 개똥이는 쾌재를 부르며 손뼉을 쳤다. 아이고 사또 나으리 명판결이십니다. 역시 성주님이십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다. 절망의 그림자가 짙게 깔린 형장에 군중들 틈바구니에서 남루한 삿갓을 쓴 한 사내가 풀쑥 걸어 나왔다. 잠깐 그 판결 멈추시오. 허름한 옷차림에 집신을 신은 그는 영락 없는 거지 꼴이었으나 목소리에는 서리빨 같은 위엄이 서려 있었다. 사또가 눈썹을 꿈틀거리며 소리쳤다. 내 이놈은 뭐냐. 감히 신성한 재판장에 끼어들다니. 여봐라. 저 미친놈을 당장 끌어내라. 포졸들이 창을 겨누며 달려들자
사내는 삿갓을 천천히 벗어 던지고 허리춤에서 무언가를 꺼내 높이 치켜들었다. 오후에 햇살을 받아 번쩍이는 그것은 노소에로 만든 둥근 패, 바로 마패 마파이였다. 암행어사 출두야. 사내의 우렁찬 외침과 동시에 관아의 문이 박살나며 수십 명의 역졸들이 물밀듯이 들이닥쳤다. 암행어사 출두이시오. 모든 관원들은 자리에 엎드리시오. 순식간에 관아는 아수라장이 되었다. 사또는 의자에서 굴러떨어져 바들바들 떨었고 도망치려던 개똥이는 역졸들에게 붙잡혀 땅바닥에 처박혔다. 엎드린 백성들 사이로 정적만이 감돌았다. 암행어사 박문수는 뚜벅뚜벅 걸어와 사또의 탁자 위에 놓인 반쪽 옥패예를 집어들었다. 고을 수령이라는 자가 백성의 억울함을 살피기는커녕 탐관오리의 본성을 드러내고 무고한 생명을 해하려 했으니 그 죄가 하늘에 닿는구나. 박어사는 품속에서 또 다른 옥파의 조각을 꺼내어 탁자 위의 것과 맞추어 보았다. 딸각. 경쾌한 소리와 함께 두 조각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한 원형의 용문양을 만들어냈다. 구경하던 사람들 입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다. 박어사는 복동에게 다가가 몸소 포승줄을 풀어주며 아이의 어깨를 감싸 쥐었다. 그리고 꿇어 앉아 복동과 눈을 맞추었다. 그의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다. 오랜만이구나. 정말 많이 컸어. 내 아비의 눈매를 쏙 빼닮았구나. 복동은 영문을 몰라 멍하니 서 있었고 정신을 차린 심씨가 기어와 물었다. 나으리. 도대체 이게 무슨... 박어사는 심씨를 향해 정중히 고개를 숙였다. 부인, 이 아이는 역적의 자식이 아닙니다. 7년 전 간신들의 모함으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돌아가신 전 이조 판서 김대감의 유일한 혈육, 김진성 도련님입니다. 제가 김대감의 마격지유 모니 지유로서 멸문지화를 당하던 날 밤 유모에게 아이를 맡겨 피신시켰으나 도중에 행방이 묘연해져 7년을 찾아 헤맸습니다. 오늘에야 비로소 그 핏줄을 찾았으니 부인의 은혜는 백골난망 파이구 난왕이옵니다. 진실이 밝혀지자 형장은 눈물 바다가 되었다. 박어사는 피 묻은 혈서를 집어들어 백성들에게 보였다. 이 혈서는 김대감이 죽어가면서 남긴 유언이다. 원통함을 씻고 나라를 바르게 하라는 충정의 글이지. 반역의 글이 아니다. 사또와 저 작자. 개똥이는 이 사실을 왜곡하여 무고한 모자를 죽이려 했으니 용서치 않을 것이다. 개똥이는 사시나무 떨듯 떨며 살려달라고 빌었으나 박어사의 명은 추상 같았다. 저 자를 당장 하옥하고 한양으로 압송하여 엄히 다스릴 것이다. 또한 무능하고 부패한 사또는 관직을 파면하고 유배를 보낼 것이니라. 나졸들이 개똥이와 사또를 끌고 나갔다. 마침내 묶여있던 심씨의 결박이 풀렸다. 그녀는 아픈 몸을 이끌고 복동을 끌어안았다. 아가, 아가. 복동 역시 어머니의 품에 얼굴을 묻고 목 놓아 울었다. 어머니, 무서웠습니다. 정말 무서웠습니다. 박어사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조용히 말했다. 부인, 이제 고생 끝났습니다. 도련님은 제가 모시고 한양으로 가서 신원을 회복시키고 가문을 다시 일으킬 것입니다. 부인께도 마땅한 보상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심씨의 가슴은 덜컥 내려앉았다. 신원이 회복된다는 것은 곧 이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양반댁 귀한 도련님이 된 복동과 천한 과부인 자신이 함께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심씨는 기쁨과 슬픔이 뒤섞인 묘한 표정으로 품 안에서 떨어지지 않으려는 복동의 등을 쓸어내렸다. 마포나루의 저녁놀이 두 모자의 그림자를 길게 들이우고 있었다.
그것은 지난 7년간의 고난이 끝나고 새로운 운명이 시작됨을 알리는 서막이자 닥쳐올 이별의 예고편과도 같았다. 폭풍우가 휩쓸고 지나간 마포나루에는 다시금 고요한 평화가 찾아왔으나 심씨의 작은 초가집에는 이별의 서글픈 기운이 안개처럼 자욱하게 깔려 있었다. 박문수 어사는 한양으로 장계를 올려 김진성 복동 도련님의 생존을 알리고 신원 회복을 청했다. 조정에서는 발칵 뒤집혔고 곧바로 왕의 교지가 내려와 가문의 명예가 회복됨은 물론 몰수되었던 저택과 토지까지 모두 되돌려 받게 되었다. 이제 복동은 더 이상 장터의 업둥이가 아니라 명문가의 귀한 종손송순으로서 한양의 기와집으로 돌아가야 할 때가 온 것이다. 떠나는 날 아침, 심씨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하고 복동의 짐을 챙겼다. 짐이라고 해봐야 자신이 기워 만든 낡은 무명옷 몇 벌과 헤어진 버선뿐이었으나 그녀는 그것들을 다듬이질하고 또 다듬이질하여 반듯하게 개어 놓았다. 도련님, 이제 가시면 비단 옷에 맛난 음식을 드실 테니 이 애미가 해준 거친 밥과 누더기, 옷은 잊으시겠지요. 심씨는 진보다리를 싸며 몰래 눈물을 훔쳤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반상의 법도가 엄격한 조선 땅에서 양반인 아들과 천민인 어미가 한 집에서 살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박어사 역시 심씨에게 평생 먹고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재물과 땅을 마련해 주었으나 한양으로 함께 가자는 말은 차마 꺼내지 못했다. 그것이 세상의 이치였기 때문이다. 마포나루 앞에는 화려한 가마와 호위 무사들이 도열해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부러움과 경외심 섞인 눈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그 꼬질꼬질하던 복동이가 양반님네 자식이었다니. 사람 팔자 시간 문제라더니 딱 그 짝이네. 수군거림 속에서 심씨는 복동의 손을 잡고 나루터로 나왔다. 이제 정말 놓아주어야 할 때였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복동의 옷매무새를 만져주며 애써 웃음을 지어 보였다. 도련님, 부디 가셔서 훌륭한 사람이 되십시오. 억울하게 돌아가신 친부모님의 한을 풀어드리고 나라의 동량이 되셔야 합니다. 이 늙은이 걱정은 마시고 심씨가 말을 맺기도 전에 목이 메어 고개를 돌렸다. 복동은 아니 김진성은 그런 어머니를 빤히 쳐다보다가 박어사를 향해 돌아섰다. 7살 어린아이의 눈빛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단호하고 깊은 눈빛이었다. 어사 아저씨, 제가 한양으로 가면 다시는 어머니를 볼 수 없습니까? 박어사는 난처한 표정으로 헛기침을 했다. 진성아, 아니 도련님, 법도가 그러하다. 너는 사대부가의 종손이고 이분은 비록 너를 길러주신 은혜는 태상 같으나 신분의 차이가 있어 한 집안의 식솔로 드리기에는 절차가 복잡하고 남들의 이목이. 박어사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복동은 쓰고 있던 갓을 벗어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그리고는 심씨의 허리춤을 와락 껴안으며 울부짖었다. 그렇다면 저는 가지 않겠습니다. 양반이고 나발이고 다 싫습니다. 제 어머니는 이분입니다. 7년 전 모두가 더럽다고 피하던 저를 전 재산 100냥을 주고 사서 자신의 피와 살을 깎아먹여 살린 분입니다. 낳아준 은혜가 하늘이라면 길러준 은혜는 땅이라 했습니다. 하늘만 섬기고 땅을 버린다면 그게 어찌 사람의 도리라 하겠습니까? 도련님, 어찌 그런 말씀을. 심씨가 황급히 복동의 입을 막으려 했으나 아이는 막무가내였다. 저는 벼슬도 싫고 기와집도 싫습니다. 어머니가 없는 곳이라면 그곳이 궁궐이라도 지옥입니다. 차라리 여기서 어머니와 함께 보리밥 먹고 살겠습니다. 저를 두고 가십시오. 복동은 바닥에 주저앉아 대성통곡을 했다.
그 처절한 울음소리에 구경하던 마을 안악들도 눈물을 훔쳤고 강인한 무사들조차 코끝이 찡해져 고개를 숙였다. 박문수 어사는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긴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천천히 다가와 복동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리고 심씨를 향해 깊숙이 허리를 숙여 절을 했다. 부인,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도련님의 말씀이 구구절절 옳습니다. 천륜 티안룬 은 피로만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정성으로 맺어지는 것임을 제가 잠시 잊었습니다. 효샤오가 백행의 근본인데 어미를 버리고 어찌 충신이 되겠습니까? 박 어사는 곧바로 붓과 종이를 꺼내 현장에서 상소문을 써 내려갔다. 심씨의 지극한 정성과 복동의 효심을 가감없이 적어 내려간 그 글은 보는 이의 심금을 울리는 명문 밍웬이었다. 그는 파발마를 띄워 급히 한양으로 이 사실을 알렸다. 며칠 뒤 임금으로부터 파격적인 교지가 내려왔다. 길은 전기 나흔 정 못지않으니 과부 심씨의 덕행은 삼간고륜의 귀감이 된다. 이에 심씨에게 정경부인 제1품 외명부 품께의 자귀를 내리고 김진성의 양무로서 정식으로 족보에 입적함을 허락하노라. 두 사람은 한양으로 함께 올라와 여생을 의지하며 살도록 하라. 마침내 심씨와 복동이 함께 감에 오르던 날 마포나루에는 꽃가루가 날리듯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사람들은 하늘이 감동했다. 백냥이 억만냥이 되어 돌아왔다며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했다. 심씨는 꿈만 같은 현실에 연신 눈물을 흘리며 가마 창밖으로 멀어지는 초가집을 바라보았다. 춥고 배고팠던 시절, 세상의 멸시를 견뎌내야 했던 그 작은 방이 이제는 아련한 추억의 한 페이지로 남겨지는 순간이었다. 세월은 다시 흘러 십수년이 지났다. 한양의 북촌 으리으리한 대감댁 사랑채에는 언제나 웃음꽃이 끊이지 않았다. 장성하여 훤칠한 대장부가 된 복동, 아니 김진성 대감은 과거에 장원 급제하여 예조 판서의 자리에 올랐다. 그는 청렴결백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목민관으로 명망이 높았는데 그보다 더 유명한 것은 그의 지극한 효심이었다. 김대감은 조정의 일을 마치면 곧바로 집으로 돌아와 노모가 된 심정경 부인의 잠자리를 살피고 직접 탕약을 다려 올렸다. 맛있는 음식이 생기면 반드시 어머니에게 먼저 맛보여 드렸고 좋은 경치가 있는 곳이면 어머니를 감에 태우거나 직접 업고서라도 구경을 시켜드렸다. 한양 사람들 사이에서는 김대감의 효도를 보려거든 북촌으로 가라는 말이 유행할 정도였다. 심씨는 비단 이불에 누워 아들의 손을 잡고는 늘 이렇게 말했다. 내 평생 가장 잘한 일은 그날 장터에서 너를 만난 일이다. 백냥이 아니라 내 목숨을 내놓았어도 아깝지 않았을 게다. 그러면 김대감은 어머니의 주름진 손등에 입을 맞추며 답했다. 어머니, 저를 살린 것은 백냥이 아니라 어머니의 따뜻한 품이었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심씨는 아들의 무릎을 베고 평온하게 눈을 감았다. 그녀의 입계는 세상 그 누구보다 행복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녀의 장례는 국장 구호장에 버금갈 정도로 성대하게 치러졌고 구름 같은 조문객들이 몰려와 의로운 어머니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다. 김대감은 어머니의 묘소 옆에 작은 초막을 짓고 3년상을 치렀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난다. 훗날 사람들은 마포나루 장터를 지날 때마다 전설처럼 이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돈백냥으로 맺어진 인연이 어떻게 멸문지화 당한 가문을 일으키고 피보다 진한 모정을 꽃피웠는지에 대해서 말이다. 심씨의 선택은 단순한 동정이 아니었다. 그것은 생명에 대한 경애였고 인간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사랑의 증명이었다.
세상은 돈과 권력으로 사람을 평가하지만 진정한 기적은 오직 사랑하는 마음에서만 일어난다는 것을 마포나루의 강물은 묵묵히 흐르며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속삭여주고 있다.